지난번 시간에 자동차 산업이 보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먼저 중국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했었죠. 11세기 이후에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격변은 중국 자동차 시장의 엄청난 성장이었고 그 성장의 폭과 넓이가 너무 컸죠. 자동차가 거의 안 팔리는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이 나라가 10년 만에 시장의 규모가 10배 정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연 세계 1등 국가이고 이 수치는 미국을 당연히 뛰어넘고요.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중국이 훨씬 더 많은 자동차를 팔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 다 해봐야 1700만 대 수준인데 중국 한 나라에서 2600만 대를 팔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각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적응해 나아갔고 또 어떤 기업들은 실패했죠. 먼저 첫 번째로는 제일 심하게 영향력을 잃어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업들을 미국 자동차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미국의 빅3라 불리우던 GM, 포드, 크라이슬러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존재감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꽤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기아차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위협들이 있었는데 이걸 극복해 나가는지 현대차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SWOT 분석, 스왓 분석이라고 그러죠. 강점, 약점, 위기, 기회 요걸로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을 리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테슬라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예전에 한번 해가지고 또 할까 싶기도 한데 새로 할 얘기가 있으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제 봤던 그림부터 다시 한번 봐보죠. 미국 기업들은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있는데 이 중에 크라이슬러는 스텔란티스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GM, 포드는 아직까지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2000년대 초반까지 GM 포드의 위상과 지금의 GM 포드의 위상은 얼마나 이게 다를 건지 사실 이거는 수치로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이게 2005년도의 자동차 판매 순위입니다. GM이 당시 900만 대를 팔았고 1등 그리고 2위가 토요타 800만 대, 3위가 포드였습니다. 그리고 닛산이 있었고요. 닛산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이 지금은 짱짱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닛산보다도 오히려 더 순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현대기아, 푸조, 시트로엔 그룹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요걸 2020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딱 15년 지났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15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죠. 사실 1945년부터 2000년 될 때까지 자동차 기업의 판매량 순위 별로 안 변해요. 1등은 늘 GM이고 2등은 늘 포드였습니다. 어쨌든 회사의 규모면이나 미국 자동차 기업에 도저히 미칠 수가 없었었죠. 그리고 일본 자동차 기업들, 특히 도요타, 혼다가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게 보였었고요. 그런데 21세기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 순위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됩니다. 1등 토요타 953만 대, 폭스바겐 931만 대, 르노, 닛산 3위, 스텔란티스 4위, 현대기아 5위가 됩니다. 여기 좀 주목해서 보실 것 중에 하나가 GM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20년 동안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던 GM이 6위까지 순위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더 판매량 순위가 현대기아보다도 더 밑이라는 점이죠. 제일 최근 걸로 현건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1, 2등 토요타, 폭스바겐이 갔죠. 그리고 현대기아가 현재 3등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으로 돌아가서 현대기아차 그룹이 GM을 넘어설 거다? 포드를 넘어설 거다? 이런 예상을 했었을 때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이렇게 됐죠. 제일 놀라운 건 미국 자동차 기업의 판매량이 매우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표로 한번 봐볼까요? 일단 GM 한번 볼까요? GM이 16년도까지만 해도 전 세계 1등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1000만 대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계속 줄어들더니만 2022년이 되니까 600만 대 이하로 떨어집니다. 판매량이 전성기 때에 비해서 40% 줄어든 거잖아요. 이런 자동차 회사들은 대부분 다 망했다라고 부릅니다. 아니 판매량 자체가 40% 줄었는데 어떤 회사가 살아남겠습니까? 성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자, 그리고 포드 한번 볼까요? 포드도 그렇습니다. 한때 660만 대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던 포드 현재는 400만 대 수준을 간신히 지키고 있습니다. 크라이슬러는 표가 좀 보기가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합병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표인데 그렇게
합병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위뿐만이 아니라 판매량 자체도 잘 나갔을 때에 비해서 반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미국이 자동차 원조국이나 마찬가지이고 그 잘 나가던 자동차 강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던 문제였었거든요. 세 회사 모두 다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 대륙별로 자동차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판매량이 매우 급격하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 정도로 만약에 판매량이 떨어졌다 회사 망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의외로 회사는 주가는 그냥 그저 그래요. 뭐 아주 좋지는 않지만서도 그렇다고 해서 망하는 회사처럼 엉망진창이 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비밀일까요? 여기에서 GM 포드 한때는 주가 좋을 때도 있었어요. 이게 포드 주가인데 2021년, 22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상황이 좋았습니다. GM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GM인데 2020년, 21년 이때에 GM, 포드 둘 다 주가 엄청 좋았습니다. 코로나로 미국 정부에서 돈을 왕창 풀고 그 돈으로 돈이 돌기 시작을 하면서 그 돈으로 차를 많이 사고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비실비실합니다. 비실비실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 측면에서 별로 그렇게 망한 티는 안 보여요. 자, 그럼 세 번째로 GM, 포드는 이렇게 판매량은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주가는 어떻게 이렇게 선방하고 있을까? 이런 GM 포드의 판매량 감소가 과연 이게 숫자로 보이는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이고, 나름 그게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그러면 그 전략적 판단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여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어떤 쇠퇴, 부진,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원인은 뭘까요? 미국 자동차가 왜 이렇게 안 팔리기 시작을 했을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차가 별로라서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미국 차 타고 계시는 분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별로 없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별로 없습니다. 쉐보레가 미국 본토에서 생산되는 차들을 한미 FTA 협정으로 들고 왔는데 잘 안 팔리죠. 안 팔리는 이유는 물론 우리나라 실정에 별로 맞지 않는 차를 가져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팔릴 만한 차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못 팝니다. 그러면 본국에서는 잘 파느냐? 본국에서도 별로 못 팔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못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좋으면 왜 안 팔리겠습니까? 차가 나빠 별로라서 그렇겠죠. 그 판매량이 그걸 증명해 주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업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가 좋은데 안 팔리는 차들은 많다. 차가 나쁜데 잘 팔리는 그런 일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특정 차종에 대한 이야기이고 전체적인 자동차 회사라고 본다 그러면 그 회사의 자동차 판매량이 줄었다. 차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아니 어떻게 GM보다 더 차를 잘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어딨냐. 말 그대로 그러니까 20세기 내내 차를 가장 많이 팔았던 차를 가장 잘 만들었던 회사가 21세기 들어서 특히나 2016년도 이후부터 차를 못 만들게 됐다. 말이 안 되지 않냐. 뭐 그게 말이 되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한 발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에 띄우고 있는 이 미국 은발의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밥 루츠라고 하는 분입니다. 미국 자동차에서는 그야말로 전설 같은 인물이고요. 오만 자동차 회사를 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임원을 합니다. GM부터 시작해서 포드도 가고 BMW도 가고 축구로 따지면 무리뉴 감독 같은 이런 사람이라고 할까요? 온 회사들마다 저 사람을 불러와서 우리 회사 분위기를 한번 바꿔봐야 되겠어 라고 할 때마다 단골로 오는 이런 스타 CEO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빌 카운터스, 콩 카운터스, 콩을 세는 사람들, 즉 회사 내에서 회계적인 돈 관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 회사들을 망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가 어디냐? GM, 포드 같은 미국 회사들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는 책을 내셨죠. 저도 그 책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그러면 차 잘 만든다는 미국 회사들이 왜 차를 못 만들게 됐냐? 밥루츠 아저씨가 이 책에서 언급한 예가 있습니다. GM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야 이거 재떨이 만든 놈 데리고 와봐. 그래서 옵니다. 이 재떨이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안 되잖아.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이 매우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재떨이를 만든 것은 GM의 재떨이 관련 규격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떨이는 영하 40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밤루치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영화에서 잘 열린다고 그러면 뭐 어디 시베리아에서 팔려고? 아니 근데 캘리포니아, 디트로이트에서는 이 재떨이가 너무 빡빡하잖아.
아닙니다. 반도체 할아버지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우리 회사는 재떨이를 만드는 규정을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매뉴얼화 해놔놓고 그 규정들에 적합하게 이거를 만든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문제인가를 알게 되죠. 이때 당시 반도체 아저씨가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너네들은 도저히 못 만드는 진짜 잘 만든 차를 내가 보여주마. 바로 이 차다 라고 하면서 들고 온 차가 있습니다. 이 차가 바로 기아 오피러스입니다. 오피러스를 들고 와가지고 이 차에 이것저것을 한번 봐봐라. 얼마나 차를 잘 만들었는지 지금 우리 차와 비교를 해서 도대체 우리가 뭐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으면 이따위 차를 만들고 있느냐. 한국의 기아라고 하는 너네 잘 이름도 못 들어본 이 회사는 이렇게 훌륭한 차를 만들고 라고 예를 듭니다. 저도 그 얘기 듣기는 좀 웃기긴 하더라고요. 즉 이 말은 당시에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관료주의, 보수주의, 보신주의 그냥 쩔어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가 그 책에서 쓴 결론이 그겁니다. 멋지고 강력하고 싼 차를 만들면 시장에서 무조건 팔린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다. 우리는 시장에서 이익이 최대화되는 차를 만들어야 돼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다. 좋은 차를 만들겠다는 열정이 이 회사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위기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매우 정성적인 평가입니다만 거의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이 아저씨는 당시 GM을 예를 들었었는데요. 당시에 제일 문제가 됐던 그 이후로도 계속 힘들었던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힘들고요. 바로 스텔란티스의 합병전 회사인 크라이슬러입니다. 혹시 리 아이오와 코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아저씨가 이제 거의 망해가던 크라이슬러를 한번 살렸다 이래가지고 와 역시 뭐 천재 CEO 최고의 CEO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카가 살리고 난 다음에 또 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니 이제 앞으로 11세기 들어와서 뭐 상위 5개든 상위든 소수의 브랜드만 살아남을 거라 그러는데 과연 크라이슬러가 여기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였을까요? 바로 벤츠와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벤츠 크라이슬러 합병을 하고 처음에 합병안이 발표됐을 때는 엄청난 기대를 모았습니다. 와 드디어 말 그대로 완벽한 자동차 업계의 M 사례가 태어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둘 사이에 모자란 부분들이 너무 딱 잘 맞는 거예요. 벤츠는 고급차를 만들고 크라이슬러는 대중차를 만듭니다. 벤츠가 잘하는 거와 크라이슬러가 잘하는 게 서로 다릅니다. 벤츠는 유럽에서 많이 팔고요. 크라이슬러는 미국에서 많이 팝니다. 이러다 보니 1+가 아니라 2다 3, 4의 시너지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시된 차가 차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은데 크라이슬러 300C라고 하는 차입니다. 이 원래 벤츠 E클래스에다가 껍데기 새로 만들어서 씌운 차입니다. 처음에는 벤츠보다 훨씬 싸게 만든 벤츠의 심장을 가진 차다 해가지고 나름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타고 난 다음에 E클래스보다 일단 내외장이 허접한 거는 뭐 당연하겠지 싸니까. 거기다 E클래스 그렇게 연비 안 좋은데 이건 연비도 엉망진창 에다가 이런저런 불편함이 많아 해가지고 결국 실패했죠. 그리고 지금은 회사 날아갔으니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벤츠가 21세기에 들어서 한번 휘청하는데 바로 이 크라이슬러와의 합병이 끔찍하게 끝나서 그렇습니다. 둘 사이에 시장이 안 겹친다는 좋은데 시너지는커녕 서로 간에 역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았죠. 서로 간에 너무 이질적인 문화 그리고 그 이질적인 문화 때문에 생겨난 파벌들 누가 권력을 잡으면 웰드파가 권력을 잡으면 크라이슬러파가 사보타지하고 이런 식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벤츠도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합니다. 크라이슬러 다시 독립 또 이것저것 팔려나가다가 결국 이제 피아트랑 합병을 하고 그 피아트가 다시 푸조 시트로엔 합병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텔란티스가 되었죠.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도 스텔란티스 별로 안 좋습니다.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에는 벤츠와의 합병 실패라고 하는 뭐 이런 원인을 뗄 수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회사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젖어온 관료주의 보신주의라고 하는 굳어버린 회사 활력을 결국 못 찾아낸 거죠. 다시 살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비실비실 판매량은 계속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차들이 이렇게 판매량이 줄어든 원인은 뭘까? 저는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좋은 차 만드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차 만들기에
집중하려다가 결국 이익도 못 내고 판매도 안 되고 사람들한테 욕만 먹는 이런 거입니다. 그 자동차 덕후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덕후들 엄청 많고 그 덕후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죠.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 양덕 중에 양덕은 미국 덕후들이죠. 그 덕후들 중에 제일 덕스러운 애들이 차덕이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미국 차 덕후들이 눈만 뜨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미국 차 까는 겁니다. 도대체 미국 차는 무슨 생각으로 만드는지 모르겠다. 미국 차를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사야 된단 말이냐 하면서 틈만 나면 미국 차를 까댑니다. 그리고 뭘 사라 그럽니까? 다들 혼다, 도요타 사라고 그럽니다. 도요타 혼다에 비해서 미국 차는 뭐가 모자라고 일본 차는 뭐가 더 좋냐라고 물으면 일본 차 일단 연비가 훨씬 좋아. 그리고 둘째로 무엇보다 고장이 안 나. 미국 차는 고장이 너무 잘 나. 이게 결정적이죠. 그러다 보니 고장이 잘 나는 차는 이후에 이제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중고차 값이 너무 싸집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차들은 미국 시장 내에서 중고차 값이 더 떨어지니까 신차 판매가 안 되는 거죠. 중고차 감가가 그렇게 세게 되는 차를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차들은 딜러 인센티브라 그러죠. 딜러한테 보조금 엄청나게 밀어내고 맨날 할인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판매량을 유지하는 걸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 굳어버린 자동차 회사의 관료주의를 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노조가 엄청나게 세다라는 점이죠.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미국 자동차 노조 엄청 세가지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헬스케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거 부담이 너무 커져서 차의 생산 단가가 올라간다라는 점들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곤 했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다른 회사들 특히 도요타,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 기아차 같이 판매순위 1, 2, 3위를 하는 기업들은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빠져있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죠. 여전히 혁신적으로 차를 만들고자 했고 그래서 혁신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어내었습니다. 미국 차들이 매우 소홀히 하는 현지화 이런 것들 열심히 하죠. 폭스바겐이 미국 시장에서 사실 형편없어요. 폭스바겐 전체 그룹이 파는 양이 현대 기아차는 당연히 그렇고 기아차 하나보다도 못합니다. 폭스바겐의 명성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인데 미국의 차 덕후들이 사실 미국 차 까기 전에 스포츠로 하는 차가 폭스바겐 차 까는 거였습니다. 특히 아우디 까는 거는 걔네들의 스포츠 중에 스포츠 성배였었고 차덕이라 그러면 아우디를 까야지 이런 거였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미국 차 까는 거가 됐었죠. 그런데 폭스바겐은 반면 미국 차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비실비실하지만서도 중국 차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바람에 완전히 성공을 하게 됐죠. 요 얘기는 폭스바겐 편에서 따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미국 차 시장 쪽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뭐가 중요할까? 자동차 회사의 이익 이런 거 중요하죠. 매출액 중요합니다. 시가총액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건 다 중요하지만서도 그 자동차 회사가 잘 나간다 못 나간다를 평가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 딱 하나만 골라봐. 그럼 저는 판매 대수입니다. 차를 몇 대 파느냐. 그 차가 설사 엄청 싸구려 차를 왕창 판다. 그래도 괜찮아요. 엄청 비싼 차지만서도 많이 못 파는데 그래도 뭐 이익 많이 나고 뭐 이러니까 괜찮아.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판매량입니다. 왜 그러냐? 자동차는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많이 팔면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면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회사는 이익률도 늘릴 수 있고요. 그렇게 많이 팔아서 일단 현금이 많이 돌면 그걸로 비싼 차에 도전할 수도 있고요. 미국 차 회사들은 판매량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무려 10%나. 그런데 안 망했어요. 왜일까요? 미국 정부가 도와줘서? 예, 정부가 많이 도와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미국 차 회사들은 먼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때 기억하시죠?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 신청을 합니다. GM은 정부가 소유자예요.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가 아니라 거버먼트 모터스라고 하는 놀림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회사가 정부 지원도 받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판매량이 쭉 살아나고 그래서 정부 지원금 받은 거 다 갚고 다시 이제 민간 회사가 되었습니다. GM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20세기에 하던 방법을 21세기에 계속 할 수는 없어. GM은 굉장히 많은 브랜드와 굉장히 많은 차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선택의 폭을 극단적으로 넓혀주고 넓은 선택의 폭이 매년 조금씩 좋아지는 이런 자동차 업계에서는 의도적 진보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전략들을 취합니다. 그렇긴 한데 보니 관리비는 너무너무 늘어나고 생산 단가도 늘어나는데 이익은 제대로 안 나.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거에 더 이상 현혹되지도 않아. 뿐만 아니라 계속 기름 많이 먹고 있는 휘발유차 중심으로 팔고 있는데 점점 정부의 친환경에 대한 압박이 세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 체질 개선을 해야 돼. 그래서 체질 개선을 합니다. 그게 맨 처음에 나온 게 뭐겠습니까? 브랜드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있어 왔었던 엄청 방만한 브랜드를 GM이 하나하나 정리를 합니다. 하나하나 정리는 아니다. 한꺼번에 왕창 정리입니다. 그게 10년입니다. 즉 2008년도 리만 때문에 파산,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나면서 이전에 있었던 브랜드들 매각할 수 있는 건 매각하고 그냥 없앨 건 다 없애고 이러면서 왕창 정리를 합니다. 그때 없앴던 거 폰티악, 옛날 올드카의 대명사 같은 데죠. 허머, 엄청나게 큰 트럭, 올즈모빌, 이것도 역시 정말 올드한 데 이름 나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대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GM 대우를 날리고 쉐보레로 그냥 통합을 해버렸죠. 그래서 대우라는 브랜드 자체는 없어진 겁니다. 사브 회사 통째로 다 날렸죠. 홀덴이라고, 홀덴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자동차 회사입니다. 호주에서 자동차 산업을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팔아버렸습니다. 아예 날려버렸습니다. 판 것도 아니죠. 호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아니 호주인들이 그렇게 사랑한 홀덴을 날리다니 해서 막 붕괴하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그리고 오펠 복스올이라고 있는데 오펠이라고 하는 회사는 GM이 1920년대에 유럽에서 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복스올은 뭐냐 하면 오펠이랑 똑같은 차를 팔아요. 그런데 복스올이라고 하는 마크만 여기 붙여가지고 영국 시장에서만 팝니다. 그래서 오펠 복스올 똑같은 회사인데 이름만 서로 달라요. 영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유럽에서는 오펠이라는 이름으로 팔고 영국에서만 복스올이라고 팝니다. 이 회사는 나중에 르노, 닛산, 미쓰비시 그룹에다가 넘겨버립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매각해서 없애버린 거죠. GM이 이렇게 브랜드들을 왕창 정리하고 기존에 있던 공장들도 왕창 정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GM이 있는 공장들 다 날렸죠. 지금은 창원 공장, 부평 공장 2개만 남았습니다. 군산 공장 그렇게 날아갔지 않습니다. 자, 다음 포드 한번 볼까요? 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급차 한번 만들어보자 하면서 유럽의 고급차 브랜드들을 막 인수를 했었어요. 그때 산 게 볼보, 제규어, 랜드로버, 에스턴 마틴입니다. 이거 한꺼번에 2010년도에 다 팔아버립니다. 볼보는 어디에 팔았죠? 중국 지리에다 팝니다. 무려 지분율 100%를 통째로 다 남겨버립니다. 그래서 중국 지리 자동차가 엄청나게 잘 나갔죠. 제규어는 인도에다 팝니다. 랜드로버도 인도에 팔죠. 그래서 영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제규어 랜드로버가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기업한테 팔려나갔다 해서 영국 사람들이 좀 그러고 그랬었죠. 에스턴 마틴 007이 타는 차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고 안 팔리고 당연히 회사에 갖고 있었는데 지분까지 매각하고 뜨나미 없앤 브랜드를 말씀드렸는데 아니라 생산량 자체를 왕창 줄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공장 뭐 다른 데 팔 수 있는데 다 팔고 이래가지고 그때 GM이 파는 공장 중에 하나가 지금 테슬라가 거기서 신나게 차 생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슬림하게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규모를 키우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그랬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규모를 줄였을까? 이때 당시만 해도 친환경 차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 거다. 근데 우린 친환경 차 브랜드 없잖아. 그러고 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휘발유 엄청나게 많이 떼는 이런 차들은 사실은 우리 발목을 잡는 레거시 유산이야. 이걸 다 들고 갈 수 없어. 이거를 정리하고 최대한 슬림하고 난 다음에 그 빈 틈을 최신의 자동차 모델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이런 걸로 메꿔 나가면 돼. 이게 정답이야. 그렇게 해야지 회사가 말 그대로 완전한 체질 개선을 할 수 있잖아요. GM도 그런 생각했고 포드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매우 정확한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GM 포드가 정말로 21세기에서도 살아남고 그리고 회사 자체가 더 튼튼하고 좋은 회사가 되려고 그러면 그게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의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잘 만들어야죠. 이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GM 포드가 못한 게 뭐죠? 그 중요한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를 잘 못 만들어요. 네가 다 하승준은 스파크 타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던 스파크까지 없앤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GM 포드에서 나온 전기차, 뭐 하이브리드차 이런 차들 중에서 놀라운 판매량을 보인 차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자, 이게 낡은 브랜드 다 없애고 거기다가 쉐보레 브랜드로 포드 브랜드로 진짜 좋은 차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채워 넣는 거에 실패. 여전히 그럼 뭐 파느냐? 포드는 아직도 F150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 있잖아요. 그거 판매량 1등하고 있으니까 그거 미국 시장에서 열심히 팝니다. 그래서 뭐 수익성 좋아요. 왜냐면 워낙 비싼 차니까 많이 팔아가지고 수익성 좋습니다. GM도 마찬가지로 큰 트럭들 뭐 이런 거 팔고,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차 길이가 5.6m 이럽니다. 그 우리나라 1.5톤 포터보다 길어요. 그런 차들 만들어서 비싼 값에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당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차 포트폴리오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걸 나름대로 좋은 전기차 포트폴리오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 전기 트럭 F150 실패했습니다. 전기차 트럭에 대한 관심도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밖에 관심 없어요. GM도 마찬가지입니다. GM이 그렇게 잘 만든다고 하는 SUV,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거 많잖아요. 트랙스 있고 트레일블레이저 있고 트래버스, 뭐 이코넉스 등등등 미국 시장에 잘 팔립니다. 그런데 모델 Y만큼 잘 팔리나요?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에 대해서 GM 포드가 좋은 차를 못 만들어서 시장 진입에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주가가 비실비실하지만 그래도 급락하고 이런 일은 없죠.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뭐 어째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전망을 매우 어둡게 봅니다. 왜? 지금 좋은 친환경 자동차를 시장에 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친환경 차를 만들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있고요. 두 번째로 현대 기아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BYD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보다 판매량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좋은 전략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까지도 회복 못하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자기네 자동차 회사들이 뭐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하는데도 별로 걱정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포드 F150 잘 팔리고 GM의 뭐 시에란이 잘 팔리고 그러니까. 그러나 시장은 점점 더 차세대 자동차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차세대 자동차의 허들을 이 전통적인 미국 기업들이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GM 포드는 뭐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에서 나온 어떤 새로운 모델이 자동차 업계에 화제가 되고 있었던 걸 그 수많은 브랜드들이 내는 차들 중에서 와, 요번에 거기서 새로운 차종 하나가 나왔는데 엄청 좋더라,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은 유럽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또는 일본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현대기아차를 살펴보고요.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리 있으면 얘기하고 자동차 시리즈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짧게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안 줄어드네요. 그리고 지금 감기 때문에 목소리 사정이 별로 좋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렸습니다.